이야, 이거 너무 놀라운데? 전 참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나무의사 시험을 치든 안 치든 나의 시험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목 생리학, 토양학, 병리학, 해충학, 관리학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과목별로 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게 앞으로 좀 나는 나무의사를 준비한다 이런 분들께 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목 생리학, 네. 수목 병리학, 수목 해충학, 그리고 산림 토양학, 수목 관리학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수목이라는 글자가 앞에 다 들어가면 그냥 수목 생리학, 병리학, 토양, 뭐 해충학, 관리학 하면 되는데 제가 굳이 수목 관리학을 맨 뒤로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목별 학습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 네. 그냥 기본적인 누구나 다 아는 거는 평균 60점을 맞으면 되고 네. 40점 밑으로 안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과목 특성상 수목 생리학이라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따기 쉬운, 점수를 고득점을 맞기 쉬운 과목이 있고, 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과목이 합쳐 있어서 문제 수도 많고 이제 고득점하기 어려운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게 수목 관리학. 관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든 그 전략 방법인데 네. 비밀번호 486이라고 지었거든요. 비밀번호 486이요? 네. 네. 그러니까 60점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네. 40점짜리 과목 하나, 네. 그리고 80점짜리 전략 과목 하나를 정하자. 어. 이거예요. 네. 그게 이제 80점짜리가 이제 수목 생리학이나 뭐 자기가 병리를 잘 공부했건 해충이나 토양학에 대해서 잘 알면은 네. 그 과목으로 두면 되는 거고, 네. 40점 가까이 그냥 40점만 넘기면 된다. 이게 이제 수목 관리학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이게 옛날에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우리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사법고시를 2차를 준비할 때 다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목표가 그거였어요. 이게 면과락이라 그래요. 과락을 면한다. 네. 40점을 일단 넘는 네. 그걸 바탕으로 한 개를 전략 과목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걔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들으면서 야 이거 똑같구나. 전 제가 만든 줄 알고. 네. 아니 근데 이거를 아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만드신 게 대단한 거죠 사실.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또 표현은 좀 다르지만 뭐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어요. 특히 절대평가하는 시험이 이게 이 방식이 너무너무 타당하고 뭐 몇 점만 넘으면 된다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맞아요. 네. 그래서 비밀번호 486.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목 생리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일단 수목 관리학에 대해서 먼저 사람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어려우니까요. 제 말을 들으면 어려운데 40점을 넘기는, 그 40점만 넘기는 공부를 하면 꽈락 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수목 관리학의 과목 특성을 알면 돼요. 뭔가요? 일단 그 앞서 말한 그 4가지 과목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수목 관리학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조금 구성 요소 같은 건가요? 네. 범위가? 그러니까 수목 관리학은 말 그대로 나무를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네. 앞에 걸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거를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응용해서 풀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관리 공부가 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저절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인데 네. 과목이 많다 보니까 문제 수가 많거든요. 다른 과목은 한 과목당 25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까지 가려면 한 문제당 4점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수목 관리학 같은 경우는 40점, 그러니까 40문제예요. 40문제. 네, 40문제. 15문제나 맞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틀려도 되죠. 그렇네요. 4점짜리 한 개 틀리는 것보다 2.5점짜리 한 개 틀리는 게 덜 치명적이니까. 덜 치명적이죠. 그리고 확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농약학이 안에 들어가 있고 네. 그 안에 법규도 들어가 있는데 네. 법규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을 하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그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네. 2022년 병해충 그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해서 올리는데 당연히 거기서 내고요. 왜냐면 해마다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정했다가 나오는 나올 거니까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고, 또 이제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왜 생겼는가 그 법규에 대해서 알면 되고, 또 농약학 같은 경우도 어차피 유명한 것들 따로 있거든요. 네. 뭐
이 세상에 약들이 정말 사람들이 먹는 약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우리 부르펜 알고 뭐 이가탄 알고 네. 여러 가지 뭐 약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무한테도 자주 쓰이는 농약들이 있고 작용 기작들이 있기 때문에 농약하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추려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2년 그 산림청에서 내보내는 그런 것들 보면은 유명한 해충이나 유명한 병해를 우린 어떻게 어떤 약으로 치료하겠다라는 게 나오는데 전 그거 공통적인 농약들을 공통점은 거기서. 네, 거기서 이게 추려서 얘네들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얘네들의 분류 방법은 작용 기작에 의해서 나뉘었구나. 그럼 나는 이제 A라는 농약을 많이 쓰면은 A라는 작용 기작의 개념이 중요하겠구나. 맞나? 기출을 보니까 진짜 딱 그 작용 기작에 해당하는 농약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위주로 공부를 했고 결과적으로 거기 안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어떤 그 오해 같은 것들이 어려운 과목 먼저 해서 점수 올리기 어려우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범위가 넓으면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는 땡큐인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조금만 그 공통점들 모아서 한번 해보면 여기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저기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 결국은 그게 나오고 또 기출 분석은 확인이 또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나무의사 시험을 치든 안 치든 나의 시험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머릿속으로 좀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거든요. 수능에도 맞는 얘기일까? 또 제가 쳤던 사법시험에도 맞는 얘기였을까? 변호사 시험에 맞을까? 공시에도 맞을까 해보면 다 맞아요. 맞고 그냥 이게 내가 치고 있는 어떤 영역이 다른 거지, 시험 과목이 다른 거지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정말 잘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목 관리학은 일단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가장 범위가 많고 고득점하기 어려운 과목을 일단 나는 이 정도면 공부할래 하고 치워놓고 일단 가장 중요한 8에 해당하는 80점에 해당하는 수목 생리학, 이게 왜 가장 고득점이 쉬운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이제 수목 관리학은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이제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다면 수목 생리학은 얘를 알면 다른 과목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과목인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본서가 이렇게 과목들마다 유명한 기본서들이 있는데 있죠. 대학 교수님들께서 편찬하신 그런 기본서가 있는데 이 과목은 이 시험을 아는 어느 누구도 다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딱 한 권이에요. 그래요? 딱 한 권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책이 딱 한 권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건 절대 못 믿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거든요. 문장 그대로 나온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되니까 그냥 기본서만 목차 보면서 이렇게 기본서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가지수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걸로 문제 낼 수 있겠다. 물으면 옳지 않은 거 물으면 이렇게 되겠다. 옳은 거 내면 이렇게 되겠다. 이게 그냥 딱 보이는 유일한 과목이거든요. 딱 진짜 딱 한 권. 다른 과목은 2권 돼요. 근데 이제 이 책만큼은 출판사도 저자도 딱. 그래서 수목생리학은 진짜 간단해요. 목차 공부법 그리고 기출 분석 하면서 딱 이 수목생리학 한 것만 파면 무조건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확정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든지 공부를 하더라도 효율이 나려면 방법적인 효율이 중요하지만 좀 심리적으로 자기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수목생리학만큼은 어느 누가 공부를 해도 똑같이 어느 누가 이 책으로 공부해도 이 책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절대 없는 그런 과목인 거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것 중에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한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냐. 이미 어떤 강사가 쓴 책이 있고 정리가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줄글로 된 책을 읽으라고 그래? 그거 너가 그냥 머리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머리가 비상했으면 그렇게 공부 안 했죠. 그냥 제가 똑같이 답변합니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데. 맞아요. 저는 그냥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책만한 게 없다. 그리고 정리된 걸 보면 사고의 흐름이 없잖아요. 없죠.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우선은 줄글로 된 그리고 충분한 사고의 흐름이 있는 그런 책을 읽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출로 나오느냐 이 책이. 맞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목 생리학은 딱 그거에 딱 표본인 그런 과목인 거예요. 두 권도 아니고 딱 한 권이거든요. 이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게 양이 적은 책이 외우기 쉽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니에요. 양이 적은 거는 그 생략된 부분을 내가 내 머리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불가능하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공부를 처음 한 사람이 요약서 보는 건 진짜 자살골이에요. 저도 완전 공감하는 거.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요약서 안 봐도 되고 자기 책이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요약서라는 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리된 게 지금 뭐 좀 없는 것 같다. 이때 보조교재로 봐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거 보는 게 요즘 약간 트렌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수능 같으면은 다 요약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능은 처음부터 6년, 3년의 과정을 12년의 과정 동안 내가 배워온 거를 요약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쵸. 근데 내가 성인 돼서 어떤 시험에 도전할 때는 그런 배경 지식이 아예 없잖아요. 네. 인때 요약서 보는 분들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죄다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 진짜 너무 진짜 공감이 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완전 너무 극공감되는 이야기라. 그죠? 네, 진짜. 오히려 양이 너무 많으면 또 그렇지만 적당히 많은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되죠. 네. 사고를 안 해도 되니까. 네. 생각을 다 해줬으니까 이분이. 네, 맞아요. 생각을 그래서- 해주는데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이 정리본만 보고 너무 쉽게 합격을 했다. 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네. 뭔가 있어요. 네. 뭔가가 있어요. 네. 뭔가 있어요. 천재거나 아니 배경 지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배경 지식이 엄청났거나 엄청나거나. 아니면 관계자거나. 토양학이랑 수목병력, 수목해충학 이런 네. 어떤 좀 평균적인 과목들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어요? 네, 이 세 가지 과목은 이제 저는 크게 암기의 영역이 맞냐, 이해의 영역이 맞냐. 전 이렇게 나눠요. 나누셨어요. 네. 이제 수목생리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해 영역이 가장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습득을 했을 때 고득점이 좀 쉬운 거고 이제 해충학과 병리학은 암기의 영역이 확실히 많은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암기 과목. 암기 과목. 그리고 토양학 같은 경우는 정말 오해가 많은데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80~90%고 네. 사실은 이해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해를 깨야 토양학에서 이제 토양학을 갑자기 전략 과목처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중간에 80점 과목을 토양학으로 할까 이 생각도 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는 과목이었는데 일단 해충학부터 얘기를 하면은 해충학과 병리학 얘네는 이제 제가 암기 과목이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요. 네. 그리고 강론이 어떻게 보면 생 암기의 영역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을 분석이 아니고 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풀면서 어떤 걸 느끼시냐면 강론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기출 분석을 하고 총론을 통해서 정리된 걸 본 게 아니고 총론을 통해서 어떤 이해 영역을 좀 마치고 강론을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기출을 보면 다 총론적인 얘기라고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해충학 같은 경우는 총론을 통해서 분석해서 강론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게 네. 중요한 거네요. 근데 뭔가 잘못 접근을 하면 네. 결국에는 강론에서 물어보는 느낌이 드니까 네. 난 강론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이게 정말 미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충학도 그렇고 병리학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접근법이 좀 잘못되는 거네요. 네. 왜냐면 결국에는 병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목에선 곰팡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해충은 말 그대로 그 곤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얘네들도 분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네. 근데 이 분류 체계는 강론에 없고 총론에 있거든요.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분류 체계는 이 강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 못하는 거 다 해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강론을 공부하기 쉽도록 만들어 줬으면 이걸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 또한 마치 정리본만 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강론에 집중을 해버리면 공부량이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느낌 딱 왔어요. 오늘 문제 보니까 뭐 오징어, 문어, 해파리, 상어 나왔다 이러면은 그거 하나하나 다 공부하는 분이라 네. 그다음에 어느 독수리 나오고 그다음에 또 참새 나오고 이러면은 조류 공부하고 어류 공부하고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이 느낌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가 나온다를 위에서 좀 미리, 보게 되니까 네, 위에서 네. 아까 전체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시각을 항상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네. 모르는 분들은 해파리 어떻게 생겼는지 자꾸 공부하고 다리 몇 엄청 개인지 그 진짜 너무 기업적인 것들 네.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아까 말씀 중에 너무 유의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공통점, 차이점을 내가 파악을 하는 게 분류가 머릿속에 돼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셨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론인 이유가 우리 시험이 서술형이었으면 또 이야기도 달라질 수 있는데 필기, 그러니까 객관식이다 보니까 소거법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해충을 봤을 때 앞에 무슨 하늘소라고 되어 있을 때 얘가 뭔지 모르면 보통 강론만 공부한 사람은 모르는 거다. 못 외웠다. 이렇게. 근데 총론을 공부한 사람은 하늘소? 그럼 하늘소에 안 맞는 거를 지워야지. 그러면은 남아요. 정답이. 정답이. 추론이 가능해진 네, 추론이 거죠. 가능한 네. 거고 결국에 총론이 효율이 가장 좋다. 암기 과목이어도. 암기 과목이어도. 그럼 내가 암기의 영역을 많이 이제 뇌를 많이 할애를 할 거라면 분류하는 데 많이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새는 뭐를 먹냐 이랬는데 해파리는 뭘 먹지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집착해서 공부하는 건 독수리는 뭘 먹지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모르는 새가 나왔어도 예를 들어 알바트로스가 나왔어도 얘는 이거 안 먹겠다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데 그죠? 맞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알바트로스 안 외웠는데 처음 보니 이게 패닉에 그냥 빠져버린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다른 시험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아예 안 한 분들이야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오겠지만 고득점과 안 고득점을 가리는 게 시간을 많이 들여 엄청나게 다 암기한 분도 있겠지만 이런 추론을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 이런 거 틀리는 분들이 보면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기존의 어떤 이게 데이터들이 유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났을 때 이거 완전 처음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린 경우가 많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소거가 되고 그리고 출제자들도 그거 생각하고 다 내는 거 아닐까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금방 추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추론을 하기 위한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 놀랍다. 네. 재료가 있어야 추론을 할 텐데 저한테 이 두 가지 암기 과목에서의 어떤 재료는 총론이었던 거죠. 총론을 공부하지 않고 강론을 공부하면은 내가 그 전문가처럼 이제 꿰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 그렇죠. 단기간 동안. 네. 사람들이 판단의 자료랑 판단의 어떤 주체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적은데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능력이 좋은 거고 맞아요. 그거는. 재료가 많으면 판단 능력이 별로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재료만 많다면. 근데 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재료를 만들 생각 안 하고 나 머리가 왜 안 좋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건 잘못된 접근법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이거는 불가능하고 천재도 잘 없지만 놀랍네요. 그 토양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도 이제 기출을 푸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네. 기출을 풀다 보면은 어떤 해당 용어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네. 그 용어의 어떤 정의를 묻거나 용어들의 어떤 분류를 묻는데 그거는 이런 문제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많이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구나. 암기를 안 하면 손을 못 대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에 의해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이렇게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의 영역은 단어예요. 토양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힘든 이유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제대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일단 그게 암기 영역의 끝이고 이 용어에 내가 많이 익숙해졌고 이제 잘 알게 됐다면 그 뒤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용어 그 기본기가 어디까지인데 라고 하면은 이제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생물적 요소 요 정도 안에서의 이게 다루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 하나하나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암기를 거친다면 그 뒤에 것들은 진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이제 비전공생이랑 전공생의 어떤 차이인데 네. 전공생은 그냥 아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아요. 익숙한 저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에 집중을 안 하고 또 이제 암기 과목처럼 그냥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전공생인 저는 모르니까 진짜 그거를 제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전공생이어도 내가 비전공생이라고 생각하고 단어 하나하나 좀 곱씹으면서 뭔가 단어를 딱 봤을 때 이걸 내가 안다. 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설명할 수 되잖아요. 있을 정도. 네,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그래서 내가 메타인지를 좀 발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냐 없냐. 느낌 말고요. 내가 이걸 알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웃풋이 되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정도면은 뒤에 것들은 진짜 따라와요. 너무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수능 같은 것도 물리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사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수학에서는 공식이 또 여기 해당하겠죠. 수학은 그래도 공식을 외우고 문제로 접근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말로 접근하는 학문들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은 그 단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러면서 문제가 어려워. 이거 어렵네.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대다수의, 특히 우리 법학 같은 거는 특히 더 그런데, 개념을 알고 나면 나머지 뒤에 거는 당연한 말들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 이제 법학 강의를 하다가 이런 때가 있어요. 문제 풀 때 이거 굳이 읽어야 되냐 우리. 당연한 말 아니냐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질문이 거기서 딱 이해도가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개념을 철저히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해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문제가 나와도 안 읽어보거든요. 당연한 말이네. 왜냐면 그냥 전체적인 흐름 느낌을 보게 되잖아요. 나도 전공생처럼 되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제대로 안 한 분들은 하나하나 다 읽어요. 맞는지 틀린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은 뭐라고 나냐면, 변호사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외우면 되나요? 이거는 답을 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게, 외우는 게 아닌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개념을 해두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알아야지. 애초에 알았어야지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대답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와닿아요. 이게. 접근법이 너무 좋으시니까. 하여튼 우리 본인만의 486 기본 486 공부법. 또 사실 공부의 고수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귀납적으로 이게 옳은 공부법이기도 한데, 또 다른 공부법도 참고하신 것들도 좀 있나요? 이것도 좀 제 주변에서는 거의 안 하는, 저 혼자 하는 그런 공부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말로 이쁘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아는 영역을 넓힌다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지 스스로 모를 정도로, 모를 정도로 아는 정도의 어떤 그런 영역을 넓힌다인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방법론을 얘기를 하자면, 맨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책을 읽으실 때 라벨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밑줄도 쳐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밑줄을 치는 게 많아야 돼요. 이게 점점 많아야 되지만 이제 중간을 넘어서서 막바지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내가 이 밑줄 쳐놓은 거를 검정색 사인펜으로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안 봐도 알게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수목생리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정색 사인펜을 다 쳐버려가지고 책을 새로 샀거든요. 그래도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아는 거는 검정색 사인펜으로 쳐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거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기출 분석을 통해서든 읽으면서 저자가 강조했던 밑줄 친 것들을 내가 다 지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적어도 80점을 맞기 위한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론인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이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정말요? 이거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채널에 옛날 나오신 공도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제 내가 아는 것들을 지원하고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어떤 방식들, 또 고시생들도 기존에 많이 쓰고 있고. 근데 공부 많이 안 해본 중고등학생 분들이나 또는 뭐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책이 갈수록 줄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는 거 모르는 걸 사실상 구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 페이지 밑에 있잖아요. 그 항상 빈 공간이 무조건 있는데 있죠. 거기다가 그 페이지를 한 문장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딱 들으면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이해도가 높지 않을 텐데 가능하냐? 뭐 이렇게 그걸 쓰는 게 의미가 있냐? 어차피 뭐 잘못 쓴 거일 확률이 높은데.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분명히 이해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서 조금 좀 섬세하지 못했고 내가 이걸 조금 더 바꾼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분명히 사고의 흐름으로 읽었고 썼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어떤 사고의 방식으로 읽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그 문장을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 자체가 나중에 책을 볼 때 이 밑에 문장을 내가 좀 자세히 좀 잘 쓴, 이해도가 높은 상태로 쓴 이 밑에 문장들만 봐가면서 넘기면은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흐름으로 읽었는지가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도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스스로 또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다 지웠는데, 검정색 사인펜을 지웠는데 내가 과연 잘 이해했을까? 그럼 그때 또 책 사면 되는 거고 책 사는 데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이윤규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생각 좀 똑같고 아, 네. 제가 공부했던 방법과도 똑같고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방법도 많이 쓰시는 방법들인데 물론 이제 형식은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직접 써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줄을 치는데 네. 이 줄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다른 데로 쳐져요. 네, 불필요한 데 쳐졌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그 대신에 내가 남긴 흔적을 통해서 내 사고 과정을 점검하게 되죠. 점점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해도가 그죠? 그것들 내가 남긴 걸 통해서 맞아요.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맞아요. 지식도 좀 공고해지는 게 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워도 알 수 있는지 아웃풋 테스트도 좀 해보게 되고 이런 사고 과정 배우시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이윤규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공부법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영역을 넓힌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10번 질문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제 공부법 이런 거 똑같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오히려 더 많은 다른 언어로 많이 배우게 됐고 진짜 너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사실 처음에 메일 주시고 이랬을 때 나무의사가 뭔지 잘 모르니까 뭐지?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을지 궁금했는데 다른 시험을 치셔도 무조건 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정이 다른 건데 이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거지. 그 과정을 누가 정해준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닌 정답은 거죠. 전혀 아니죠. 요즘 근데 너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개를 다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 방법이 맞아서 이대로 할래라는.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해보고 처음부터 그 방법 따라하는 건 겉으로 보면 똑같죠. 결과가 너무 달라요. 이 사람은 합격하고 이 사람은 불합격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내가 교활하게 이 사람의 어떤 성과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냥 끌려가는 사람 너무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댓글 보면 다 보인다. 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도 진짜 댓글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니까 여러 그렇죠. 의미로. 네. 저도 뭐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거든요. 진짜 가끔 저는 제 이름으로 검색 안 해보는데 가끔 이윤규로 이렇게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문서 작업하다가 이윤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제 이름 데려서 엔터 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분들 댓글을 분석해 놓은 분도 있어요. 공부법 이 영상의 댓글까지 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상당히 잘 하시는구나. 왜냐면은 제가 말로 다 못했던 거 댓글에 쓰는 경우 많거든요. 같이 똑같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많이 배우시고. 놀랍습니다. 좌우명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뭔가요? 네. 이제 빈틈에서 의미를 찾기보다 이제 의미를 위해서 빈틈을 두자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힘든 시간을 겪고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힘든 시간을 겪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이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고 이제 과정이 좋아서 결과가 좋을 때 그만큼 그 결과가 의미가 있다라고 느꼈는데 아까 이제 카메라 없을 때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인생을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서 다루는 그런 자세. 딱 이 좌우명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책을 만들어 보셨잖아요. 이게 뭐 띄어쓰기는 뭐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하는 거겠지만 다음 목차로 넘어갈 때 빈칸을 두잖아요. 그 빈칸을 의도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을 어떤 자기의 인생을 책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자신이 작가가 돼서 그런 빈틈들도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런 어떤 빈틈을 주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야겠다. 쉬어도 돼가 아니고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러한 책의 흐름을 가질 거니까 나는 그 이때는 이렇게 쉬어줘야지. 쉰다면 어떤 색깔로 쉬어야겠다. 뭔가 빈틈마저도 내 어떤 주체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거든요. 전체적인 인생의 넓은 어떤 시야에서의 계획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게 이제 그걸 저는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거고 공부를 하면서 왜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던 게 저는 공부거든요. 야, 인생,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나무인사 자격을 취득한 게 진짜 뭐 어떤 공부의 의미보다는 내 인생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게 위치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보신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물론 합격이라는 결과가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보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거일 텐데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내도 당연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과정이잖아요. 그냥 네. 과정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정일 뿐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라가 아니고 이 과정이 좋은 과정으로 남아 있어야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워야 이제 내가 결국에 지향하는 합격이라는 거 말고 그 너머에 지향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니까 그만큼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뭔가 악착 같은 것보다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 이제 내가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내팽겨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사실 그게 다 쌓이고 네. 나중에 또 어떤 형태로서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말씀드리면서 느꼈던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공부법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공부법을 배운 건데 그분이 이랬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자기는 목표가 이렇대요. 합격하고 뭐 다 중요하다. 성취가 있지 않겠냐. 근데 그래. 공부를 했으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만족스러웠어. 그 과정에 충분히 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맞아요. 그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같은 얘기를 해주시네요.